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최근 이딴 조치에도 고환율이 잘 안 잡히자 정부가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시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들에게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추세적인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309억 달러, 45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에 국내 증시에서는 11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 우리 돈 235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20%인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매도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혜택을 주는데 빨리 복귀할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개인이 해외 주식에 대한 환해지 상품을 사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들이 환해지 상품을 사면 증권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팔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해외 투자금의 적어도 10%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는 또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업 진척 상황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계속된 추세적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성장 문제라든지 잠재 성장률 하락 문제라든지 혁신 기업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우리나라 국내 자산에 대한 장기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거고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투자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의원당국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동안 35원 급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4원으로 출발해 외환당국 환율 관련 메시지 발표 후 1,449원까지 내려가는 등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의 소비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9.9로 지난달보다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자 위헌이라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유롱성 기자입니다.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강제 종결, 이어진 법안 표결까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법여권은 일사천리, 익숙하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퇴치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위나 조작, 공익침해 같은 용어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질 대상도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조항이 담기지 않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법체계 충돌 문제로 일단 존치됐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박 3일 내내 충돌한 필리버스터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책임 회피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반면 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은 국회의장 혼자 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박자에 맞추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 대신 일반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언론단체들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하거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공동 성명에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상 권력자의 소송 남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낸 여야가 연이은 회동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수사 대상이자 해산될 정당으로 호칭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법 수용사를 밝혔던 민주당은 제1야당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 등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짚으며 모두 특검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보수야권 법안에 대해 여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조차 심판 못하는 사법부에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합니까? 대신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핑계로 시간을 끌어 특검 무산을 꾀하려 한다며 자체 법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 될 거라며 마찬가지 해산 공세로 응수했습니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 발의에 함께한 개혁신당도 법안 관철을 위해서라면 보수 야권의 공조 전선을 더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가지고 공동투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2차 종합 특검까지 흔들림 없이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재판부와 2차 특검은 내란 청산의 두 바퀴라고 표현했는데 상대 진영은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 게 변수입니다.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화는 사실 안 맞아요.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하지만 정작 누구를 어떻게 수사할지 동상이몽이라 연내 단일 특검법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불가리 코리아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재수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불가리 시계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 청탁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전 의원이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통일교에서는 명품 구매 내역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통일교 특정 인물들이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통일교 관계자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지난 조사에서 경찰은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한 총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2차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통일교사나 천주평화연합, UPF 전 회장인 송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반쯤부터 조사하고 있는데요. 송 씨는 UPF 말고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도 맡았었는데 경찰은 통일교가 송 씨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접촉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씨가 의원들에게 먼저 후원금을 준 뒤 통일교에서 교단 자금으로 이를 보전해준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그런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와 함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 명동 성당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습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현장 분위기와 자세한 날씨를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명동 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성탄절 이브인 오늘 이곳 명동 성당은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날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대형 트리와 조명들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얼굴에도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탄절 당일인 내일은 기습 한파가 찾아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심한 추위는 없었지만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날씨가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전주는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1도, 대전 3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한파 속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저녁에는 충청 내륙까지 확대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충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 곳곳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습 한파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동 성당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쿠팡 대관 조직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와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맡았던 인물로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신가현 검사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4월쯤 검찰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쿠팡의 대관 조직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쿠팡의 대관 조직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비밀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데 각각 쿠팡과 검찰에 적용된 혐의로 구분됩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쿠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외압 실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외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들이나 쿠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정식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담당 근로감독관 A씨 등 거론된 인사들을 포함해서 상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확보한 쿠팡 내부 문건을 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10월 30일 담당 근로감독관 A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최종 지적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한 시급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강력한 제재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규정 위반에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함께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석청문회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한미 간 안보 이슈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측 실무단이 내년 초에 방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 측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협상을 위해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고 돌아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중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미 간에 별도 협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서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은 타국으로의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특정 국가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다른 안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실무단도 내년 초 방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여러 계기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선 차기 잠수함 도입 수주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고 일본에선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위 실장은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이른바 동맹파대 자주파 갈등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각 부처의 의견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통해 조율하는 거라며 논란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도 우리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정부 입장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뀝니다. 대통령실은 29일 0시 봉황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기양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다시 바뀌는 건 2022년 6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의 가족이 베트남에 방문할 때 항공사 측의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지난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베트남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대한항공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진들이 선의에 의해 요청했던 것 같다면서 관계가 틀어진 보좌 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해관계자가 공직자를 잘 모시려고 부당이익을 주는 게 뇌물의 정의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SNS에서 며느리의 사적인 출국에 의전 특혜를 받았느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내대표를 안 자르고 잘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뇌물당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24에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했더니 다른 사람의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등본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다른 사람의 정보가 적힌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A씨 사례입니다. A씨는 그제 정부 24로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했는데 발급받은 등본에는 모르는 사람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집 주소와 여기 거주하는 세대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A씨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된 겁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절차를 보면 한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 전산망에서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중간에 민원인이 사는 읍면동에 민원 담당자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담당자가 등본과 초본 서류 파일에 영문 이름과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자동으로 영문 변환이 안 된 일부 주소는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오류 확인을 거친 서류 파일을 담당자가 정부 전산망에 등록해야 민원인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담당자가 오류 확인을 한 뒤 다른 민원인의 서류 파일을 잘못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지난 2018년 6월에도 한 민원 신청인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영문 이름과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담긴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등본을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YTN 취재 결과 지난 9월에도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았다는 신고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됐는데 이때도 담당자 실수로 제3자의 등본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영문 등본과 초본 서류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을 민원인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단기적 차원의 실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 사례에서는 이런 대책이 지켜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24에서 지난해 4월 교육 관련 서비스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6천 명 가까운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이 아닌 국가가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지원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건 지난해 6월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는 14년 전 처음 확인됐고 이후 5,9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가해 기업과 사적 조정을 통한 구제 절차는 늘 삐걱거렸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말합니다. 진실성 있게 사과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가족과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범부처 전담 조직을 꾸려 대책을 모색해온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에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기업과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심의 기간엔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더 늦기 전에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애 주기별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학생인 경우 질병 결석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 보직을 배려하는 식입니다. 치료비 선납 부담을 낮추고 대학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핵심은 피해자분들 배려와 지원이 교육, 국방, 고용 등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중단한 출연금 조성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기업엔 분담금을 안 내면 지주사의 책임을 지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조사를 지시하자 공정위가 생리대 제조 3사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어제부터 유한 킴벌리와 LG 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생리대 제조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가격 담합을 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생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할 뿐 관련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면서 정책 도입 하루 만에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대포폰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 절차가 도입되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정책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번호 안면 인식을 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내 정보가 빠져나간다면 지금 뭐 어느 정도 해킹 실력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정부가 정말 100%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아예 극단적인 또 그런 이제 그 불안감도 있고요. 여론이 빠르게 악화하자 정부는 브리핑을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얼굴 인증 절차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는 만큼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면 인증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생체 정보가 별도 DB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얼굴 인증 절차에서 제외돼 대포폰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가 적용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 조직의 대포폰으로 넘기는 경우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도 불가피한 만큼 내년 3월 정식 시행까지는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일가와 김선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두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 김진우 씨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 회사인 ESIND가 아파트 사업 개발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은 배경에 김 의원의 지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ESIND가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지역 신문 기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또 제공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미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유환 화백 그림을 장모집으로 옮긴 김진우 씨는 증거 은닉 혐의로, 김 전 검사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량 리스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김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특검의 참고인 소환 요구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소환을 통보받은 이 전 총장이 가족의 간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28일까지인 수사기간을 고려해 이 전 총장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국회에 담을 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 말했을 거라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서슴없이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담이 워낙 낮아 쉽게 넘을 수 있다며 월담은 불법이니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또 계엄이 해제된 뒤엔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 말했는데 조 전 청장은 이 말을 듣고 죄송해서 사직을 고민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거란 계획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민주당사 통제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구속된 채로 비상계엄과 얽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기한을 하루 넘기고 추가 구속됐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기한이 연장됐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작전을 기획하고 추진한 윤 전 대통령도 다음 달 18일 구속기한을 앞두고 이미 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해 최종 판단은 해를 넘기고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49명의 1심 판결은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감독에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고 꾸짖었습니다.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습니다.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자료에서 당시 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충북에 있는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고병원성 항원 검출이 속출하자 방역당국은 전국 일제 정밀 검사에 들어가는 등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농가 앞에 사람과 차량 출입을 막는다는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농장 내부는 방역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농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사육 중인 산란개 8만 5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도 충북 진천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충북 지역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충북 영동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발생 지역이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영동군에서 발생을 했고 계산에서는 종오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발생을 했었지 산란개는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엄중하다. 전남과 전북,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의심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전국 산란개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은 하루 2차례 집중 소독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가의 시설과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폐사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새벽 시간 대구의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자고 있던 노 부부가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나 농막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머무르는 사례가 많은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까맣게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냄비나 냉장고 같은 살림살이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새벽 4시 20분쯤 복숭아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5년쯤 전부터 함께 살며 농사를 지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따로 집이 있지만 비닐하우스를 집처럼 꾸며두고 자주 머무르다 변을 당한 거로 보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집은 저 있는 모이더라고. 그래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많이 안 좋았어요. 한 2년 전부터 막 굉장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농촌에는 농막이나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이나 별장처럼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에어컨이나 난로 같은 전기기기를 들여놓다 보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우스에 지금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 다른 동네 가도 하우스 이거 위험하거든. 가스도 있지. 경찰은 현장에 전선이 녹아 끊어진 흔적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역삼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 안에 있던 직원과 고객 등 7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용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선발 시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2월 27일부터 H-1B 비자에 고임금, 고숙련 시청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시행한다고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H-1B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최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이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우호적인 판결을 내놨던 연방대법원마저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 DC, 시카고 등에 잇따라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폭력 시위 대처나 범죄 단속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뉴욕과 볼티모어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다른 대도시에도 수시로 군 투입을 경고했습니다.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른 주의 방위군을 동원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고 반란법을 적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an Insurrection Act for a reason. If I had to enact it, I'd do that. If people were being killed and courts were holding us up, or governors or mayors were holding us up, sure, I'd do that.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주 방위군이 동원된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의 군 배치를 중단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대법관 다수는 주 방위군 투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6대 3으로 분류되는 대법원 구성을 고려하면 2명 이상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등을 돌렸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패배를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나 의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허용하며 번번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예단하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튀르키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리비아의 군 참모총장과 고위 장성 여러 명이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튀르키예 앙카라를 떠나서 리비아로 향하던 펠컨 50 제트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리비아군 참모총장과 지상군 사령관, 중장, 승무원 3명까지 탑승자 8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했던 미국 주도의 평화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로 군 장성이 숨지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 3명이 숨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현지 시간 23일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13개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650대 넘는 드론과 3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Я одразу поняла десь. І воно як десь вдарило таке. Я думала до нас у квартиру. Дочку взагалі волною винесло в коридо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휴일을 집에서 준비하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공습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로 장성 1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모스크바에서 군 고위급이 폭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암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폭탄 테러는 미국이 플로리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사와 잇따라 회담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해 배경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상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라며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시간만 벌어줄 뿐이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С тем,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оделана американцами с европейцами и с Украиной. 러시아는 유조선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남부 항구 오데사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동부전선 진격으로 주요 격전지인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성탄절을 앞두고 전 세계 분쟁 당사자들을 향해 성탄절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선의를 지닌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날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매우 슬픈 건 러시아가 휴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성문 선수가 샌디에고와 계약하면서 키움은 6번째 메이저리거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거 사관학교라고 불릴만 한데요. 3년 연속 꼴찌에 선수단 연봉은 다른 팀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면서 리그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송성문의 샌디에고 입단으로 키움은 6번째 빅리거를 탄생시켰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미국으로 간 10명 가운데 60%, 투수가 아닌 야수는 모두 키움 소속입니다. 게다가 23년 이정우부터 김혜성과 송성문까지 3년 연속, 키움은 빅리거 사관학교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미국에서 KBO 리그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키움의 자체 평가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습니다. 송성문이 2015년 전체에 49순위로 입단해 정상급 실력을 보여준 것도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키움의 육성 시스템과 위상도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구단 이제 단장님들 그렇고 하성이 형에 대해서 구단 사람들도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고 또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의 주축 선수가 차례로 빠져나가면서 키움은 리그에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3년 연속 최하위에 올해 상위 40명이 연봉 합계는 약 44억 원으로 삼성과 LG, SSG 등의 3분의 1에 머물렀습니다. 메이저리그 6명의 이적료로만 770억을 벌었는데 적절한 투자와 전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리그 전체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지난 7월 키움이 비정상적으로 팀을 운영한다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고 KBO도 돈을 쓰지 않는 키움을 겨냥해 27년부터 셀러리캡 하한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에이스 안우진의 복귀로 가을 야구를 외쳤던 키움은 당장 송성문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공기가 무척 차가워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예년 수준이지만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아지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은 영하 1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로 아침보다 오히려 낮이 더 춥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호남에 10cm 안팎,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수영 기자, 경찰이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재수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불가리식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 청탁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전 의원이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경찰은 통일교에서 명품 구매 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 특정 인물 등이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통일교 관계자 조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먼저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지난 조사에서 경찰은 전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한 총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2차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통일교사나 천주평화연합 UPF 전 회장인 송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반쯤부터 조사하고 있는데요. 송 씨는 UPF 말고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도 맡았었는데 경찰은 통일교가 송 씨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접촉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씨가 UPF 계좌를 통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뒤 통일교에서 교단 자금으로 이를 보전해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와 함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낸 여야가 연이은 회동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수사 대상이자 해산될 정당으로 호칭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은 제1야당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 등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짚으며 모두 특검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보수야권 법안에 대해 여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조차 심판 못하는 사법부에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합니까? 대신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핑계로 시간을 끌어 특검 부산을 꾀하려 한다며 자체 법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 될 거라며 마찬가지 해산 공세로 응수했습니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 발의에 함께한 개혁신당도 법안 관철을 위해서라면 보수 야권의 공조 전선을 더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가지고 공동투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2차 종합 특검까지 흔들림 없이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재판부와 2차 특검은 내란 청산의 두 바퀴라고 표현했는데 상대 진영은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 게 변수입니다.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화는 사실 안 맞아요.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하지만 정작 누구를 어떻게 수사할지 동상이몽이라 연내 단일 특검법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유착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후원 의혹에 대통령이 지위 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종교 유착이 조금 끊어지거나 금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의혹이 많이 제기돼 왔는데 정당한 처벌도 받고 진상도 규명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김건희 씨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최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가족의 간병을 이유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전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이 전 총장은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할 핵심으로 꼽힙니다.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이 구성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자 이 전 총장은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말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전 총장의 7초 침묵에 대한 의미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게 됐지만 특검은 끝까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윗선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경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 증거 기록을 정리하는 등 수사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이딴 조치에도 환율이 잘 안 잡히자 정부가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시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추세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309억 달러, 45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에 국내 증시에서는 11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 우리 돈 235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20%인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매도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혜택을 주는데 빨리 복귀할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개인이 해외 주식에 대한 환해지 상품을 사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들이 환해지 상품을 사면 증권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팔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해외 투자금의 적어도 10%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는 또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업 진척 상황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계속된 추세적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성장 문제라든지 잠재 성장률 하락 문제라든지 혁신 기업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우리나라 국내 자산에 대한 장기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거고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투자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외환 당국의 강한 구두 개입과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인책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1,500원 턱 밑까지 올랐던 환율이 일단 진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시작부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흘 연속 1,48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연고점을 향해 치솟으며 1,500원 턱 밑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외환당국의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와 서학개미 대책이 나왔습니다.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 2주에 걸친 회의와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해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484원으로 개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30원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환율은 한때 1,449.8원까지 빠지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망은 엇갈립니다. 연말 달러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이라는 시각과 내년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며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옵니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뭐냐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달러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환율 급등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의 여러 경제 상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하향 안정된 수준의 환율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합니다. 나흘째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듯했던 코스피는 장 후반 상승세가 꺾이면서 0.2% 내린 4,108로 마감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000건 넘는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1,002건으로 서울 경기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 동향 3가지 분야로 실시됐습니다.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673건이 적발됐는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A씨는 국세청에 조만간 통보될 예정입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배달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식품 사업자 간 업무 협약을 맺고 소비자가 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마감 할인 활성화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정식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A씨 등 거론된 인사들을 포함해 상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확보한 쿠팡의 내부 문건을 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10월 30일 담당 근로감독관 A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전기안전보건교육 누락과 관련해 최종 지적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쿠팡 대관 조직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와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맡았던 인물로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신가현 검사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4월쯤 검찰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쿠팡의 대관 조직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쿠팡의 대관 조직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비밀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데 각각 쿠팡과 검찰에 적용된 혐의로 구분됩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쿠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외압 실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외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들이나 쿠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석 청문회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한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위한 내부 직원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위헌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노고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내년 7월 1일에는 대전과 충남을 합친 대전 충남 특별시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자며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일찌감치 관련 이슈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전 충남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차원의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 못지않은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 특별법을 발의해 2월에 처리하고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 1일 대전 충남 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서울과 제주도 수준의 자치권에 재정 분권까지 부여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으면서 이미 야당 주도로 지역에서 논의가 무르익은 만큼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와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난 10월 일찌감치 관련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도전을 벼락치기 컨닝으로 깎아내리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만든 특별법은 한두 달 번갯불에 콩 볶듯 만들어진 게 아니라며 괜히 어설프게 따라할 바에야 차라리 통째로 베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도 민주당은 그동안 관심도 없었다며 졸속 입법보다는 기존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맞는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공동 주최 좀 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보냈는데 다 거절했어요. 자기들이 통합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갖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려고 하는.
결국 관건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인데 정부 여당은 주민투표처럼 확실한 결과를 손에 쥐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야당도 통합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몰아치고 국민의힘은 그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통합단체장에 앉히려는 의도라는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주도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나연입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했지만 내일부터는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모레 아침에는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급락할 전망입니다. 김미경 기자입니다. 중북부에는 눈을, 전국에 겨울비를 뿌렸던 구름대가 물러나면서 오늘은 비교적 온화한 성탄절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았지만 내일부터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를 밑도는 강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한 북서풍과 함께 내려오면서 25일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내려가고 강한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예상이. 성탄절인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점차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한낮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히려 낮이 더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겠지만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15cm,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눈은 모레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체감 영하 9도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 변동이 무척 크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죠. 휴일을 앞두고 도심 곳곳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이슈 리포터 연결해 살펴봅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굉장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요. 반짝이는 불빛과 신나는 캐럴에 이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신나게 회전목마를 타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새해 소망도 들어보시죠. 동생이 대학교를 합격해서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거든요. 저는 새해 소망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만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교환학생이에요. 재밌었고 많은 새로운 경험을 또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광화문 광장에서는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형형색색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들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축제에는 10일 만에 방문객 480만 명을 넘기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곳에 대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 명동과 홍대 지역은 5일과 내일 순간 최대 9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중점관리 지역 6곳에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현장 합동 상황실을 꾸려 위험 상황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 따뜻해지는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정부가 성탄절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행안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 명동 관광특구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방이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새벽에 난 불로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한 가운데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아파트 창문 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단지 앞 주차장에는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들이 가득합니다.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방이동 12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성탄절이라서 무슨 학교 앞에 단속하느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 그러고서는 전화가 오고 뭐 불이 났다.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잔불이 번지면서 아침 7시 10분쯤에야 완진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5층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외벽을 따라 이렇게 옥상까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5층에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고 3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탁탁탁탁 튀는 소리가 나더라고. 콩볶을 때 탁탁 튀잖아. 그 소리가 났어요. 소방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침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황 씨에 대해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 수배를 내렸는데 최근 황 씨 측 변호인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역삼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 안에 있던 직원과 고객 등 7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쯤 인천 중구에 있는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 들어서 예상을 뛰어넘은 4.3%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이라면서 자화자찬했지만 수입 감소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뉴욕 중심가의 메이시스 백화점은 활기가 넘칩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 4.3% 증가하며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개인 소비가 3분기 중 3.5% 증가한 게 3분기 깜짝 성장에 기여했는데 개인 소비의 3분기 성장 기여도는 2.39%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를 놓칠세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없고 미국 경제 수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법원을 위해 기도하자며 상호 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 중인 연방 대법원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민간 투자는 0.3% 감소했고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를 뜻하는 민간 지출 증가율은 3%로 GDP 성장률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의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100% of new jobs are in the private sector, and I could reduce unemployment to 2%, 1%, or practically zero by just hiring people into the federal government. 예상 밖의 3분기 GDP 성장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성장률을 1.59%포인트 늘리는데 기여한 만큼 깜짝 성장은 관세로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인근 요양원에서 가스 누출로 보이는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도 여럿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요양원은 최대 174개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고령 환자 50여 명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30원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론부터는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일시적이다. 이제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바꾸기 전에 이런 수급 요인을 갖고서 외환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정부 외환 당국이 매일 회의하고 있어요? 지난주 계속해서 1,470원, 80원, 오늘은 84원 9전까지 올라갔거든요. 90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연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연말 종가가 기업들의 내년 사업 보고의 근거가 돼요. 기준이 돼요. 그리고 각종 국내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의 기본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이제 계엄이라는 굉장히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이벤트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12월 30일 마지막 종가가 1,472.5원이었어요.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올해 종가가 결정된 올해 30일이거든요. 딱 거래일수로 지금 3일 남았어요. 3일 남았는데 연말 종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만에 33.8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49.8원으로 1,450원 선 아래로 떨어진 게 이게 거의 한 달 반 만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계속 연이틀 이제 1,480원 웃돌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은 외환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두 개입을 했고 어떤 정책을 언급했습니까? 일단 구두 개입은 계속했어요. 근데 약발이 안 먹혀. 구두 개입만 하고는 시장에 먹히는 이게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지금 달러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해요.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미국 이제 200억 달러 이제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니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판단인 거고, 그리고 수출하는 입장에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 달러 사 모아야 돼, 이런 이제 심리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개장과 동시에 기재부 한국은행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메시지 전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1시간 지나자마자 이른바 외환시장 안정 세제 지원 3종 세트 한꺼번에 내놓습니다. 스타트업이 유턴하면 세제 혜택 주고요. 또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3종 세트를 내놓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외환당국이 움직이네? 이걸 확인하니까 시장의 종가가 그러면 1,450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정부의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발표됐던 것 그 3종 세트를 좀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지금 서학개미들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요? 얼마나 갖고 있길래 도대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법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냐는 말을 듣느냐. 지금 한 1,6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235조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235조 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1년 전에 비해서 40% 이상 급증을 한 거예요.
어떤 종목 갖고 있느냐? 테슬라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 갖고 있고요. 팔란티어와 같은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왜 갖고 있느냐? 5년 동안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디아 5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 12배 올랐습니다. 1200%가 넘게 올랐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서학개미들은 수익 줬잖아요. 국내에서 1200% 오른 게 없고요.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오르니까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아예 상한가, 하한가가 없고 하루에도 뭐 1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미국 증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서학개미가 그러면 다 돈을 벌었느냐? 타이밍이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아니 뭐 엔비디아가 5년 만에 12배 올랐다 하더라도 나는 최근에 꼭지 잡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서학개미의 절반은 손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서학개미한테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리쇼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이니셜인데요. 이거 신설해서 어제 날짜 기준 해외 주식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 매각해서 국내 증시로 들어오면 향후 1년 동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줄게. 빨리 들어와 1분기라면 100% 감면해 주지만 3분기 늦게 들어오면 50% 절반밖에 감면 안 해줘 라는 시그널을 보낸 건데요. 그럼 아마 고민할 게 그거예요. 서학개미 중에 손실 본 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양도세를 그러네요.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해외 주식 양도세는 250만 원 기본 공제하고 그 이상의 이득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이득 본 분들 중에서도 5천만 원이면 꽤 끌려요.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 그러네요. 이득을 많이 본 큰 기관들은 고민해 볼 만하다. 메리트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노리고 있는 건 1,600억 달러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10%, 160억 달러만 들어와도 내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돈이 한 200억 달러 되잖아요. 어느 정도 상세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정부가 개인들 말고도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좀 들여오게 하는 유인책을 내놨던데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외 법인을 갖고 있어요. 자회사로. 그거를 배당 형태로 들여와야 돼요. 배당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 배당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기존 해당 95% 정도는 세금을 워낙에 크거든요. 금액이. 95% 정도는 비과세였는데 전액 비과세를 해줄 테니 들여와라라는 얘기인데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매년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환율이 오르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요. 세 가지는 정부가 컨트롤 가능합니다.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하는 것들,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서학개미는 지금 이처럼 이제 당근책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구조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구조적인 부분.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얼마일까요? 1.8%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1% 넘을까 말까. 내년 어떨까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3%예요. 한국은행 내년 우리나라 잘해봐야 1.8%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언제부터? 2022년부터 내년, 내후년 6년 연속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더 높아요. 예. 기준금리도 최고 2%까지 벌어졌던 기준금리 지금도 아직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런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리스크. 매년 따박따박 돈 나가야 돼요. 10년 동안. 여기에다 정부가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미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2배나 빠른 속도로 풀고 있는데 우리가 돈 풀면서 야 이거는 부동산 시장으로는 가지 마. 주식에만 가고 물가는 건드리지 마. 경제 성장만 내수만 부양시켜. 이런 건 없어요. 예? 모든 게 골고루 가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가시적으로 굉장히 좀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0중 8구는 이제 근본적으로 환율 안정에는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수출기업 달러 보유분의 환전 인센티브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 최지영 관리관이 그간 외환 거래 내역을 다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받기로 했다. 기업들이 환전하는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켜봐 달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했는데 이 자발적인 노력이 맞습니까? 이미 12월 들어서 대기업 수출 담당자들은 매일 비상이에요. 지난 주말에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7대 수출기업 대기업 시절 불러다가 예. 이 지금 달러 풀어라. 왜 수출로 갖고 있는 달러를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느냐. 대기업이 쪼잔하게
이 환차익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발언을 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이거 좀 정부 정책에 수긍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가 내년 투자하게 되면 이게 언젠가 또 나가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환율이 더 낮은지 아니면 그 환율을 조정해야 될 때 필요할 때 국내 시장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때 환율이 더 낮을지 몰라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환해지가 돼 있습니다. 환해지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걸 또 풀어야 돼요. 그것도 비용이고 만에 하나 이제 정말로 환율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할 시점에 대해서 환율이 더 높아졌다. 그 리스크는 누구 책임이냐? 기업 책임이면서 주주들이에요. 주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다. 이게 지금 반강제는 아니지만 그냥 강압처럼 이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코스피 얘기를 좀 해보면은 산타랠리라는 얘기가 흔히 있는데 어제보다 좀 떨어졌어요. 연말까지 이제 지금 뭐 연말이고 거래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내 증시 투자하시죠. 코스피 올해 오늘 나흘 만에 소폭 조정받았지만 71% 올랐어요. 주요 20개국, 주요 20개국 증시 가운데 코스피 상승률이 전 세계 1위예요. 코스닥은 조금 덜 올랐어요. 코스닥은 한 35% 정도 올랐는데 사실은 저는 뭐 여기서만 끝나도 전 산타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를 만큼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75%, 70% 이상 오른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지난해는 수익 꼴찌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미국은 정말로 산타랠리를 만끽하고 있어요. 왜냐? 그동안 이제 AI 버블론이라고 해가지고 오라클, 브로드컴 계속해서 AI 버블론으로 굉장히 불을 붙였는데 마이크론이 딱 등장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이 불을 끕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미국의 3분기 GDP가 예상 밖으로 좋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셧다운 이후에 깜깜이로 발표 안 되다가 발표되고 있는데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은 나지만 어쨌든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지수제 S&P 500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오늘 안타깝게도 정강 후약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를 유탄하면 개인 사업개미들한테 세제 혜택 주겠다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7천억 원 넘게 유가시장에서 팔았어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산타랠리라는 게 보통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월가에선 보너스 기간이에요. 지금 그런 보너스 받으신 분들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1928년 이후 미국 S&P 500 지수는 한 75% 정도 비율로 올랐어요. 연말에 산타랠리가 있었어요. 예. 수익률은 뭐 거의 한 1% 남짓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국내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최근 10년 동안 한 4번 정도 산타랠리가 나타났다면 코스닥은 10번 가운데 8번이 나타났어요. 사실 유가증권 시장은 좀 이게 악재인 게 배당락이 있고요. 여기다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 50억 이상 가진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말 종가가 좋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올해도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수익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많이 좋아지는 바이오 업종들, 2차 전지 업종들 여기다가 정부가 지금 코스닥 부양책을 내놨거든요. 상장 굉장히 문턱 낮추고 부실기업 퇴출은 굉장히 강화하면서도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좀 장기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만일 나타난다면 산타랠리가 나타난다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으로 나타나길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것도 환율의 영향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가운데 이 지표를 중요시하는 게 한국은행이 전국에 있는 2,500개 가구를 설문조사를 해요. 6가지를 물어봅니다. 현재 경기 상편이 어떤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수입 늘릴 것인지, 장기 수입 전망부터 시작해서 물어보는데 이 지표가 지금 기준선 100으로 시작을 해서 20년 이상 통계이다 보니 민간 소비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권위 있는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의 방향을 설계에 참조하는 지표인데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9.9예요. 100은 넘었네 기준선. 근데 한 달 만에 얼마나 떨어졌느냐? 2.5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 2.5포인트라는 낙폭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크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소비 주체인 국민의 시선이 조금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하락의 원인이 뭐냐? 바로 고환율 영향입니다.
환율 때문에 현재 경기 판단도 향후 경기 전망도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환율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 가공식품, 외식 물가에 전가되다 보니 점점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나마 굉장히 이제 이 소비 쿠폰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해놨는데 이게 잠깐 반등이 아닐까라고 이제 우려되는 대목이 바로 환율이라는 겁니다. 예, 끝으로 짧게 부동산 얘기해보죠. 서울 집값이 내년에 4.2%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게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올해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을 추월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16년 만에 최고치인데 근데 내년에도 전국적으로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이제 전망을 보니까 내년에 전국적으로 집값은 한 1.3% 오르겠지만 서울은 심각합니다. 서울은 무려 4.2%. 수도권이 2.5% 상승하면서 올해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지난 4년간 누적돼 왔던 착공 물량이 제대로 착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착공 물량이 부족한 데다가 미국이 내년에 한두 차례 이상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건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임대차, 전세 시장이에요. 이렇게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주택 매매 어려워지면 전세 살아야 하잖아요. 전세 수요가 많아질 텐데 내년 서울의 전세값은 4.7%나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월세 가격이 월세 전환이 좀 빨라질 수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이에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인 내일 외출하신다면 추위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점점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아침에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아지면서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체감 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보다도 낮이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다만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호남에 10cm 안팎,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여기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5도, 부산 8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